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투입니다. 중국 리더 인터뷰 보기. 오늘의 주인공은 비야디, BYD 창업자이자 회장 겸 총재인 왕传福인데요. 조지엔이라는 프로그램은 신동방 교육그룹 창업자이자 회장인 유민홍이 중국 각 산업의 기업가들을 심층 인터뷰하는 건데 둘이서 식사하면서 술도 한잔하면서 토크하는 방식입니다. 후원사가 중국 고급 백주 오량의 오량액이고 오량액의 찡디엔 클래식 시리즈입니다. 찡디엔의 한자는 경전, 진할 경자의 법 전자이고 영어로 번역하면 클래식 또는 클래시컬이고 중국어에서 찡디엔이란 단어는 명사와 형용사로 쓰이는데 명사로 쓰일 때는 대표성이 있고 표준이 되고 권위 있는 작품이나 사물 또는 존재를 말합니다. 오늘 공유드릴 영상은요. 지난 3월 3일에 방송된 BYD 회장의 심층 인터뷰인데 인터뷰는 2020년 12월에 촬영한 거라서 인터뷰 중 BYD 회장이 말한 올해는 어땠다, 여기서 올해는 2020년을 가리킨다는 점 인지하세요. 그리고 BYD의 중문명이 비야디라서 제가 동시 통역할 때 기업명은 모두 비야디로 통일시킬게요. 또한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저처럼 중국인도 아니고 저처럼 중국 증시 리서치 일을 오래 한 사람이 아니라서 중국 기업가의 심층 인터뷰를 볼 때 가끔 앞뒤 흐름이나 또는 특정 문구나 포인트에 대해 100%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중국 리더 인터뷰 보기라는 코너를 통해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는 산업이나 기업의 창업자, 회장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중국 기업과 산업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는 나라의 사회, 역사, 문화, 인문 등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얻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 테니까 43분 동안 집중해 주세요. 本节目由穿越时空的经典五粮液独家冠名播出。这个牛肉好吃。 이 소고기 맛있네요. 이건 사내 식당에서 만든 건가요? 맞아요. 유민홍 신동방 교육과학기술 회장, 왕传福 비야디 총재. 식사 너무 맛있네요. 회장님에 관한 글을 보니까 어렸을 때 많이 가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제가 안후이성 출신이잖아요. 안후이성은 원래 농업지역이고 게다가 당시 수해도 많았고 식량조차도 자급자족 안 됐어요. 네, 그렇죠. 저는江苏성江宁 출신이에요. 아주 가깝네요. 반고향 사람이네요. 저는 어렸을 적 많이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안후이성 백성들이 저희 집에 와서 국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국을 하는 사람들이죠. 사실 제가 사는 그것도 많이 가난했었는데 아사현상은 없었어요. 왜냐면 수향이었으니까. 그럼 수영 잘하시겠네요? 개 헤엄치는 거죠. 고경대 들어가서 체육 수업할 때 선생님이 개 헤엄으로 이렇게 빨리 가는 사람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당시 저에겐 그것이 모욕이었거든요. 가난은 사실 오히려 사람의 의지를 갈고 닦을 수 있게 해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본인 손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적어도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시간은 단순히 인류가 만든 일종의 개념이다. 우리의 생명은 몇만 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시간 안에서 당신이 어떤 일을 해내느냐에 따라 생명의 농도가 달라진다. 인류 사회는 오늘날까지도 정신과 물질 간에서 발버둥치고 있다. 한 명의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 속에서 누적되고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반드시 정신적인 존재이다. 기업가들은 사실 물질의 풍부성을 통해 정신적인 면에 대한 본인의 추구를 완성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본인이 창조한 부를 영원한 존재로 전환하는지가 기업가들이 사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많은 기업가들은 이 문제를 사고하고 있다. 오량의 광고 멘트라서 생략할게요.
欢迎收看由经典五粮液独家冠名播出的《拙见》。看节目的同时，邀你为经典干杯。 深圳비아디 공장 근처. 너네 여기 사슴답사 와봤나? 여긴 옛날 한일전쟁 근거지 느낌이 나네. 거기 풍경이 너무 아름답네. 이쪽은 좀 별로고. 저희와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도시 출신이든 농촌 출신이든 어떻게 보면 다 빈곤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라 나라의 빈곤을 받고 가정의 빈곤을 받고 아무것도 없을 정도의 그런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퀄리티를 추구하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추구할 때 동력이 매우 크다는 거죠. 첫 단계가 바로 매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 빈곤에서 부유로 올라가는 것 또는 빈곤에서 번영으로 가는 것. 원래 번영 속에서 태어나서 더 번영으로 가는 사람이랑은 마음가짐이 완전 다르죠. 이런 면에 대해 오늘 왕传福 비아디 회장한테 한번 잘 물어봐야겠어요. 1987년 농촌 출신 왕传福중남대학 야금물리화학 전공 졸업, 1995년 왕传福국유기업 퇴사 후 창업 시작, 2003년 진주한 자동차 인수에 자동차 산업 진출, 2009년 워런버핏 투자로 비아디 주가 급등. 오늘 회장님과의 교류에서 느낀 게 여러 번 강조하신 독립적인 사고 능력, 손과 멀리 서서 연구해서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끝까지 파고드는 능력, 회장님의 근면함과 진취정신, 그리고 이따가 얘기할 돌파 능력, 이러한 모든 능력들을 지금의 젊은이들이 갖게 된다면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처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유 선생님도 알다시피 당시 초기에 우리는 아마 생계 때문에 사업을 한 거고,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기업을 갖게 된 후에는 평소 소비는 이미 문제가 아니죠. 당신도 기업을 하니까 알겠지만 모든 건 다 기업 거잖아요. 출근, 회의, 출장, 심지어 사는 집도 다. 그래도 진취심이 여전히 강해요. 저도 그렇고 이미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왜 진취심이 여전히 강하죠? 우린 처음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변화를 해야 했지만 기업을 갖게 되고 그 기업이 수십억 규모가 됐을 때는 이미 과거의 가난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스톱된 게 아니죠. 좀 부유해졌다 해서 안일을 하지는 않죠.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는 동력이 있죠. 오늘도 당신도 나도 다 똑같죠. 여전히 우리 기업을 더 크게 키우고 싶은 동력이죠. 이것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데요. 지금 회장님이 갖고 있는 동력은 어디서 온 건가요? 첫째는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서 어렸을 때 가정의 원인 때문에 당시 학교 다닐 때 제가 독립적인 사고 능력이 매우 강해서 사고하는 걸 좋아했죠. 18살 대학에 진학하면서 고향을 떠나신 거예요. 네네네. 84년도였나요? 저는 83년도에 중남공업대학에 들어갔고 화학학과였어요. 배터리가 바로 전기화학이니까. 사실 당시 제가 적은 건 지원 학교는合肥공업대학이었고 전공은 무선전과였어요. 당시 라디오라는 게 신기했었어요. 선이 없었는데 소리를 접수받고 있어서. 당시 무선전과는 엄청 첨단 쪽에 속한 과였죠. 네네, 엄청 선진. 그 후에 그 대학에서 떨어져서 중남대학으로 간 거예요. 그때부터 배터리 전공이 시작된 거군요. 당시 제가 학교 통치를 받고 이 대학은 내가 왜 들어본 적도 없지? 근데 뭐 우리 농촌 출신 애들한테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으로 다행이었으니까. 그리고 중남대학도 괜찮았고 어쩌다 그 우연히 제대로 맞춰줘서 회장님의 인생을 성취시켰네요. 꽤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많은 형제들 중 몇 명의 학교를 다녔어요. 저희 형이 중학교까지 다녔고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은 목공을 했어요. 저랑 같네요. 저희 아버지도 목공이었어요. 저 어렸을 때 8살 때 이미 의자를 만드셨어요. 아, 그랬어요? 대단하네요. 저는 대학 수능을 3번이나 봤는데 2번째로 보는 거 실패하고 나서 부모님이 그럼 너도 그냥 목수일을 해라고 하셨는데, 그때 자칫하면 만약 당시 목공이 됐다면 지금은 아마 그럼 오늘은 명성이 자자한 농업기업가가 되셨겠죠. 그래서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어떤 때는 한순간인 것 같아요. 그 순간을 버틸 수 있을지가. 네. 대학 지원서를 적을 때 다른 집 애들은 부모님에게 물어보거나 누나한테 물어보거나 그럴 수 있었는데 저는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가족들은 그런 건 다 몰랐으니까.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제 독립 능력을 단련시켰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은 오로지 저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가난한 집에 애였으니까 책 보는 걸 좋아했죠. 책에는 모든 게 다 있었으니까 계속 책을 찾아봤죠. 학습하는 동력이 생긴 거죠.
타인의 관점에 의해 마구 좌우되지 않게 되죠. 네, 그건 당연하죠.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후에 내 손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죠.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조그만 라디오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누구한테서 선물 받은 건지는 생각 안 나는데 저는 그걸 분해하는 걸 좋아했어요. 분해하고 조립하고 또 분해하고 또 조립하고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걸 많이 하다 보니까 실천 능력이 강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시 선생님이 제 생활기록부에 적어준 평가가 독립사고 능력과 실천 능력이 강하다였어요. 어렸을 때 그런 성격은 나중에 BYD를 성공시킨 거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보이네요. 왜냐면 제가 회장님에 관한 글을 봤는데 당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거의 50대의 중고차를 사셨다고 하는데 본인 손수 다 분해하셨다고. 그건 어렸을 때 라디오를 분해한 거랑 유사하네요. 네네, 맞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은 중국의 산업들은 거의 다 이런 과정을 겪었을 거라 생각해요. 모방에서 추월까지 과정. 그죠? 당시 저희가 자동차 산업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수업료를 냈어야 했죠. 당시 그냥 진천 자동차를 사서 비아디로 고친 거예요. 진천 자동차를 사고 나서 적자인 기업이었는데 당시 어떻게 자동차를 만들어야 될 자신감이 있었나요? 당시 진천 자동차를 사실 때 진천은 사실 엔진 기술도 없었어요. 사실상 자동차 제조업 라이선스를 산 거죠. 모든 기본적인 것부터 다 저희가 일일이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당시 금형부서를 만들고 엔진 부서를 만들고 셰시 부서를 만들고 시작했어요. 모든 걸 제로부터 시작하셨네요. 네, 모든 걸 제로부터. 저희가 자동차를 전 세계 좋은 차들을 많이 샀잖아요. 분해하고 공부하고 고도의 수직 통합을 구축하고. 당시 제 마음속에서 가장 존경하는 기업은 토요타였어요. 왜 토요타였나요? 당시 저희가 배터리 쪽에서는 일본 산요랑 경쟁해서 그들을 죽게 만들어서 저희가 세계 1위가 됐고 그 후에 자동차 쪽도 갔었어요. 자동차는 토요타가 세계 1위를 했었잖아요. 그들의 공정, 그들의 설계, 그들의 제품을 확실히 배워야 해요. 그래야 그들이 어깨 위에 올라설 수 있죠. 그 후에 2005년도에 F3 모델을 출시했어요. 2005년에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중간에 대략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네, 중간에 여러 해를 연마했어요. 중간에 차를 하나 만드는데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잘라버렸는데 그때는 고통스러웠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 투자자들, 펀드 매니저를 다 의아했었겠어요? 네, 다들 의아했어요. 경영진들도 진천 자동차 사는 걸 다 반대했었고 네, 전원 반대했어요. 그럼 당시 어떻게 자동차 제조의 길을 끝까지 버티셨나요? 진천 자동차를 사고 나서 주가가 3분의 1 이상이나 떨어졌는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기업가들은 어떤 때에 반드시 본인 생각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안 될까요? 왜냐면 회장님의 사례는 너무 전형적인 사례라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었는데 비아디 주식을 산 사람, 판 사람부터 경영진들까지 다 진천 자동차를 사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회장님은 당시 꼭 사겠다고 의사결정을 하셨어요. 오늘에 와서 보면 당시 회장님은 엄청 시대를 앞선 안목을 갖고 계셨지만 그럼 기업가는 어떤 때에 이렇게 시대를 앞선 전략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창업 초기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모든 걸 다 제가 의사결정을 했으니까 내부적으로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마 좀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감히 직접 나한테 말하지 못했고 하지만 사고 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자본시장이 반대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미 샀고 저희에게 있어서 시장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내연차 시장은 당시 존재한 거고 저희가 라이벌보다 강하다면 망하지는 않을 거고 하지만 차를 파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자동차 기업의 차가 다른 기업보다 뭐 얼마나 좋은 것도 아니고 값도 싸고 물건도 좋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 차를 사야 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 당시 만약 이 차가 안 팔려서 성공 못하면 오늘이 비아디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겠네요. 네, 그쵸. 선전 비아디 본사. 제가 이 차를 위해 평면 광고를 하나 찍어서 써도 되겠어요. 이 아이가 농촌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의지는 지금 차 안에서 제 강연을 풀고 있네요. 저처럼 강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승 한번 해볼게요. 전기차는 한 번도 운전한 적 없어서 저기 앞에까지 운전할 수 있어요. 이 차는 100km까지 가속하는데 3.9초. 3.9초밖에 안 걸려요? 네,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확실히 빠르네. 전기차는 중국에서 엄청 거대한 시장이지만 동시에 경쟁이 충만한 시장이네요. 그리고 전통 내연차는 따라올 수 없고 네네네. 과거에 비아디가 진천 자동차를 살 때 전기차를 만들려고 한 거죠. 네네. 저희가 가장 빨랐어요. 당시 시장에 전기차를 하면 전기 바이크밖에 없었는데 당시 저희는 전기차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 전시홀에 뒀는데 그때는 아직 전기차가 아직 출시되지 않았어요. 비아디 본사 전시홀. 중국은 큰 경제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는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회장님은 기회를 잡는 능력과 용기가 참 강하세요. 보통 강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의 전략이 매우 중요해요. 전략을 정할 때는 도박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해요.
네, 전략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전략은 사실 안목이고 미래를 향한 안목과 용기, 이게 전략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저희 간단한 홍보 영상이고 저희는 에너지 저장부터 운송 그리고 궤도, 교통 등 다방면으로 발전하고 싶어요. 자동차는 주로 전기차. 전기차는 이미 봄날이 왔다고 볼 수 있죠. 전기차의 병목이 바로 배터리고 배터리 기술의 업그레이드와 추세가 전기차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배터리 기술을 갖고 있거나 또는 배터리의 미래의 예측 방향을 손에 쥐고 있으면 사실상 전기차의 전략을 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중국처럼 이렇게 큰 나라는 72.3%의 에너지, 석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미국도 과거엔 석유 수입을 아주 많이 했었지만 셰일가스를 통해 대체로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경우는 첫째, 이 에너지의 70%, 둘째는 중국이 수입한 석유의 대부분은 어디를 통해 들어온 거냐면 말라카 해역. 석유 수입의 약 70%를 해운으로 수입한 거죠. 중국의 석유 비축은 28일에 불과하고 이게 두 번째 70%고 세 번째 70%라는 건 우리 중국의 교통용 석유 소모량이 중국 전체 석유 소모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즉 우리나라가 수입한 석유의 70%가 자동차가 소모해버렸다는 것. 생각해보세요. 이 세계 70%라는 숫자에서 중국의 석유 전략, 석유 안전을 알 수 있죠. 중국은 석탄이 많고 석유가 적은데 중요한 건 자동차는 석탄을 쓸 수 없잖아요. 자동차는 석탄을 전기로 전환하고 전기를 전기차로 전환해야 쓰시죠. 석유의 사용 효율성이 더 높은가요? 아니면 석탄을 전기로 전환해서 전기차에 넣는 효율성이 더 높은가요? 효율성이라면 사실 전기는 다양한 추출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 태양광, 풍력 발전, 수력 발전 이들은 다 자연에서 온 효율성이고 전기에서 전기차로의 효율성은 아주 높은데 대략 90%. 더 앞으로 보면 자연은 중국인에게 석유를 주지는 않았죠. 중동에 석유를 줘서 그들이 단기적으로 이득을 얻었죠. 자연은 중국에게 무엇을 줬을까요? 사막, 즉 태양광을 줬죠. 태양이 사막에서의 일조 시간은 1년에 3, 4천 시간에 달합니다. 미래는 중국 사막의 1% 면적의 태양광을 깔면 중국에 필요한 전기는 다 충족할 수 있어요. 다 만족할 수 있어요. 중국의 모든 화력 발전소의 문을 다 닫아도 돼요. 올해 태양광은 1와트당 1.3년까지 할 수 있어요. 진짜요? 태양광의 가격이 이미 화력 발전 가격과 비슷하나요? 네, 심지어 더 낮을 수 있어요. 태고 시대 때부터 보면 동물은 어디서 온 건가요? 식물에서 왔죠. 식물은 어디서 온 건가요? 태양에서 온 거죠. 지금 볼 수 있는 모든 에너지는 결국 다 태양에서 온 거. 태양은 영원한 거고 만약 지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태양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유럽은 요즘 아프리카에서 무엇을 사고 있는지 아나요? 사막을 사고 있어요. 해저 케이블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옮기고 있어요. 우리 중국인들은 대자연이 우리에게 석유를 주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사막을 많이 줬어요. 사막이 바로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물론 태양광의 가장 큰 단점은 밤에는 태양이 없다는 거죠. 그럼 역시 우리 배터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업은 에너지 저장. 그래서 우리 기업가들은 우리나라 발전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요. 어떻게 하면 발전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지 기업가들은 본인의 판단과 로직으로 기술 비축으로 그 포인트를 잡아야 해요. 근데 그 포인트를 정확히 잡을 수 있는 기업가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이르거나 또는 너무 늦거나. 90년대 초기深圳 왕传후 회장 직장 그만두고 창업 시작. 1995년 왕传후 회장 비아디 설립. 당시 베이징에서深圳으로 오실 때 망설이셨나요? 당시는 미거 전지 비철 금속 연구원에서 절深圳으로 파견한 거예요.深圳당시 90 몇 년도였나요? 93년도였어요. 93년이면深圳은 아직 진정한 큰 발전이 시작되지 않았죠. 당시 93년 때深圳은 여기저기 다 건설 현장이었고 흙먼지가 날려다니던 때였죠. 사진은 개혁개방 초기의深圳. 당시 비행기 타고 온 건데 베이징에서深圳까지 멀었으니까深圳보안공항이죠. 네, 보안공항. 당시 공항도 좀 작았어요. 하지만 그때 느낌이 달랐어요. 활력이 있었나요? 네, 한번 비교해보세요. 당시 베이징에 계실 때랑深圳으로 오신 후 두세 개의 차이가 뭐였나요? 베이징은 새로운 기업을 등록하려면 심사가 필요하고 그랬는데深圳은 당시 시범 지역이라서 예를 들어 제가 기업을 하나 신청하겠다. 그럼 그냥 등록하면 되는 거였어요. 당시深圳에서 기업 하나 등록하는데 아주 쉬웠나요? 네, 매우 쉬웠어요. 오늘 가서 등록하면 내일 바로 될 수 있고
비거전지라는 기업은 당시 회장님과 아무런 지분 관계가 없었고 그냥 선전으로 파견해서 사장을 하라고 한 거죠. 네네. 근데 그 후에 같이 사업을 하는데 별로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두 기업이 합작하는 체제 안에서 두 기업 뒤에 있는 모기업도 싸우고 그래서 저희도 좀 처리하기 어렵고 저희는 시장 전망을 아주 좋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거기서 나왔어요. 나와서 비아디의 설립에 착수하기 시작했죠. 당시 어떻게 그런 전망을 할 수 있었나요? 당시라면 경쟁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충전전지가 크게 발전 중인 시기였고 당시 국내에는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아주 적었고 해외라고 해봤자 산요, 파나소닉과 같은 과도뿐이었고 당신도 기업가니까 알겠지만 성패는 라이벌과의 차이에서 오는 거죠. 충분한 경쟁이 이미 상당한 산업은 전쟁터와 같아서 이런 효율성으로는 그런 전쟁터에 적합하지 않겠죠. 필연적으로 낙오하는 거죠. 필연적으로 싸우면서 지게 되겠죠. 네네. 과거 많은 사례들이 회장님의 말을 증명하셨죠. 근데 갑자기 남방으로 가서 보니까 상황이 완전 달랐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번은 미국 AT&T CTO였던가 뉴욕에서 저희랑 만났는데 상당히 오만했어요. 너네 중국인들 어쩌고 저쩌고. 그때 중국인들이 제조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다 무시했었죠. 네, 맞아요. 초기에는 사실 우선은 비아디가 어떤 기업인지를 설명해야 했어요. 보통 담판을 할 때 그쪽에서 저희에게 1시간을 줬을 때 저희는 30분을 이용해서 비아디가 어떤 기업인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처음 비아디라는 기업을 알게 된 게 바로 워런 버핏 때문이었어요. 그전엔 솔직히 비아디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하나는 그 전엔 자동차가 아직 전국적으로 보급화되지 않았고 또 하나는 배터리 분야는 더욱이 생소했고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비아디 발전 과정에서 비교적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냥 투자했다는 역할뿐만 아니라 비아디라는 브랜드에 대한 홍보 역할에 있어서도 네네. 그게 2008년이었죠. 근데 당시 워런 버핏은 어떻게 비아디를 알게 됐나요? 워런 버핏은 왜 비아디에 대해 그렇게 높은 평가를 주게 됐나요? 워런 버핏은 그 오래된 파트너인 찰리 먼거 선생님 계시는데 먼거 밑에 펀드가 하나 있었는데 그 펀드가 이미 저희에 투자했어요. 먼거가 저희를 워런 버핏에게 소개를 해서 워런 버핏도 저희에 투자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워런 버핏이 저에게 투자하고 싶을 때 저희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아주 큰 지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당시 제가 동의하지 않아서 워런 버핏이 한 번은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어떤 중국 기업에 지분 투자하고 싶었는데 그 기업이 동의하지 않았다. 제가 듣기로는 당시 5억 달러를 투자하려고 했다는데 그 후에 지분율을 좀 낮춰서 10%를 투자하기로 했죠. 10%는 그분에게 있어서는 너무 작았죠. 나중에 워런 버핏은 언제 지분을 팔았나요? 아니요. 팔지 않았어요. 계속 안 팔았나요? 네, 안 팔았어요. 그럼 지금 엄청 많이 벌었겠어요? 네, 많이 벌었죠. 왜냐면 당시 주가가 6yuan인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제 봤는데 2020년 12월 13일 지금 주가가 170, 180yuan 정도죠. 참 대단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3개월 전에 비아디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회장님은 워런 버핏 그 모임에 매년 참석하시나? 네, 참석한 적 있어요. 자주 갔죠. 올해 저희가 마스크를 만드니까 워런 버핏이 저희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광고도 해주시고 그래요. 마스크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무릎 꿇고 절할 정도로 회장님 탐복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회장님이 어떻게 마스크를 만들 수 있었겠어요? 생산 라인도 없었고 제조기계도 없었는데 근데 딱 일주일 만에 자체 설계하고 모든 엔지니어들 참여해서 마스크 분야에서 전 세계 1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비아디는 단지 3개월의 시간으로 전 세계 최대 마스크 제조사가 됐다. 비아디는 마스크 제조한다고 일별 생산량이 이미 500만 개를 돌파해 전 세계 생산 능력 최대의 마스크 공장이 됐다. 미국의 포춘 매거진인가 어떤 잡지에서 코로나 대응에 기여를 한 25인 중 한 명으로 뽑히셨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이건 뭐 자동차 사업이 어려워서 마스크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회장님 어떠셨나요? 어떻게 이런 좋은 기회를 잡으셨나요? 사실 이건 기업가로서의 책임이죠. 천재이기도 하고 물론 저희도 당시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했었어요. 왜냐면 당시 마스크 살 데도 없었고 저희 임직원 수가 22만 명인데 한 사람당 매일 마스크 2개만 사용한다면 매일 50만 개의 마스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수량을 어디서 사겠어요? 전혀 불가능하죠. 당시 중국의 마스크 판매량은 하루에 그냥 2천만 개에 불과했는데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생산 라인은 비아디에서 자체 제작한 거예요? 네네네. 2020년 2월 당시 마스크 제조기를 구매하려면 대략 2달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코로나 심한 기간이 3개월이네. 2달 기다린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3만여 명의 엔지니어를 동원해서 3일 동안 설계도를 그리고 7일 만에 첫 마스크 생산기를 만들어냈죠. 마스크 제조 시 가장 핵심이 MB 부직포인데 그걸 한 3주 시간을 이용해 설계부터 제조까지 다 만들어냈어요. 부직포도 비아디에서 자체 제작한 거예요? 네네, 저희가 만든 거예요. 살 데가 없으니까. 2020년 2월 당시 부직포 가격이 톤당 2만 yuan에서 70만 yuan으로 급등해서. 그럼 당시는 상업적인 동찰력으로 이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
당시 뭐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수요죠. 일종의 책임감. 오늘까지 비아디 마스크 생산 라인 구축부터 판매된 마스크는 이익 났나요? 아니면 손익분기점이 나나요? 아니면 적자였나요? 그래도 이익이 났죠. 왜냐면 당시 정부에서 전국 통일 판매 가격 1위안대 가격을 정했으니까 그건 뭐 저희는 협의도 안 했고 그냥 도매 가격으로 공급했었죠. 중앙정부도 저희가 돈 미치게 하지 않을 거니까. 저희는 당시 마스크 제조에 한 8만 명의 직원이 참여했고 50만 평방미터 규모의 청정 공장, 휴대폰이랑 자동차를 만들었던 공장을 옮겨내서 마스크 제조기를 거기다 다 갖다 놓고 찍어냈죠. 2020년 2월부터 3월은 주로 정부의 요구에 따라 75%, 70%는 정부 비축용으로, 30%는 저희 회사 내부용으로 했고 4월 말에 가서는 국내는 거의 다 됐고 비축용도 대충 다 됐고 왜냐면 저희 생산 능력이 너무 컸으니까. 근데 마침 해외에서 또 코로나가 심해져서 저희는 또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태리, 세르비아 등 중국과 관계가 좋은 몇 개 나라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면서 마스크를 전 세계로 수출했죠. 어제 왕이 외교부 장관이 발표하기를 중국이 전 세계 거의 2,000억 개의 마스크를 공급했다고 하더라고요. 2,000억 개. 중국이 그래서 전 세계 방역에서 중국은 큰 공헌을 했어요. 한 번의 전쟁 같았네요. 네, 완전 전쟁 같았어요. 시간과 경주를 한 거죠. 저희는 당시 2달인가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하루랑 생산량이 1억 개에 달했어요. 하루에 1억 개까지 찍어냈어요. 당시 전국 마스크 공급량이 2천만 개였는데 저희 한 기업만 해도 그의 5배를 찍어냈어요. 참 대단하네요. BYD의 협동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엿볼 수 있네요. 네네, 이게 바로 중국 제조업의 강점이에요. 모든 밸류 체인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나라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저희와 같은 제조업 대표들이 나서서 일한다면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참 대단하네요. 최근 이런 논쟁이 있는데 중국의 제조업이 쇠퇴해서 동남아로 이전될 거다. 사실 저는 그건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주 어려워요. 중국은 밸류 체인이 있으니까. 왜냐면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밸류체인 공급체인이 너무 밀접해서 한 달 전 위민호 회장은江苏省 镇江 고향으로 가는 길에 제조업 산업단지를 방문했다.江苏省 镇江시 위스턴 파크 산업단지. 우 사장은 제 파트너고 중국에서 가장 좋은 창업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는 스마트화 제조업에 정신이 팔릴 정도로 하는 사람이요. 저희랑 좀 둘러보겠습니다. 이 스마트화 물류 시스템, 향후 스마트화 제조에 있어서 물류와 인적 효율성은 가장 높습니다. 여기가 전장시 가장 좋은 산업단지 중 하나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시잔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중국의 산업 밸류체인이 왜 쇠약할 수 없는지에 대해 조사를 했었는데 중국의 밸류체인은 세계에서 대체 불가하다는 걸 추측해냈어요. 그분의 일련의 추론은 바로 여기서 온 것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의 가정이에요. 밸류체인에서 예를 들어 이 기계가 1000개의 부품이 있다면 사실상 1000개의 가정이 만드는 거예요. 이 기계를 전체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할 때 생산 라인을 다 바꾸려고 할 때 전체 시스템을 다 바꿔버릴 필요가 없고 그냥 그중 하나의 가정이 예를 들어 이 부품의 사이즈를 변경하면 되고 하루면 가능해요. 하루면 된다고요? 네, 전체 밸류체인이 어떠한 운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제조 기업이 주문을 내더라도 중국에서 일주일이면 다 완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 세계 중국 외에는 불가능해요. 아마 1년은 걸릴 거죠. 이는 중국의 밸류체인이 대체 불가하다는 걸 의미해요. 보시면 이런 부품 하나를 만드는데 한 번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중국인들이 이토록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있어요. 설계도를 하나만 주면 한 번에 바로 이렇게 만들어내요. 오로지 중국만이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아무도 없어요. 과거엔 중국이 만든 게 품질이 안 좋다고 하고 다들 그런 기준으로 중국을 봤죠. 이건 분광기인데 이게 몇십만 yuan 해요. 데이터는 인터넷에 다 있는데 한 번 찍으면 몇 초만 기다리면 재료 성분까지 이렇게 정밀하게 다 나와요. 그럼 위조할 수 없어요. 이건 일본인들이 만들면요 한 개당 20여만 yuan이고 독일이 만들면 50여만 yuan. 저희가 만들면 아마 한 8만 yuan 될 거예요. 그래도 전 이익이 좀 남아요. 이것이 바로 중국 경제의 활력이에요. 저는 그래도 이익이 좀 남아요. 정밀도는 완전 똑같고요. 거기다 납품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고요. 하나하나의 가정으로 쪼개서 만드니까. 장강 삼각주와 주강 삼각주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 부분이에요. 모든 잘 나가는 기업들은 사실 밑으로 보면 다 가정공장. 사람들이 중국 제조업이 최종적으로 다 동남아로 이전돼 버린다고 하잖아요. 베트남이든 뭐든 중국의 제조업을 대체한다고. 이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이러한 경쟁력이 있을 수 없고 이러한 경제력이 있을 수 없고 이러한 기업 제조업 문화 전통이 있을 수 없으니까 이처럼 폐쇄하면서도 효율성이 극도로 높은 밸류체인이 형성되지 못하니까 이것이 바로 중국 제조업이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무기예요. 전전 비아디 조립공장. 여긴 조립공장이에요? 네네 맞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생산 라인은 연간 생산 능력이 20만 대예요. 아 20만 대가 되군요.
네, 1시간에 40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90도에 한 대를 조립해낼 수 있어요. 이 생글라인은 노동자가 총 몇 명인가요? 2,000명이요. 2,000명이 20만 대. 지금 모든 엔진, 그러니까 내연차 엔진은 이미 완전 자체 제조하고 있나요? 네, 핵심 기술은 다 저희 BYD가 만든 거예요. 지금 전국에 이런 조립 공장이 몇 개 있나요? 생산기지가 3개 있어요. 션전에 하나 있고, 장사에 하나 있고, 시안에 하나 있어요. 시안에는요. 장저우에 또 4번째 생산기지를 지을 거니까. 저는 기업 자체의 위기는 전 세계적인 위기 또는 전국적인 위기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봐요. 오늘 회장님께 안 물어본 질문은 2010년부터 12년까지 기업이 자체적인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의 태도. 왜냐면 그 당시는 BYD 기업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업이 과도하게 확장하고 또는 성장 속도가 너무 빨랐을 때 나타나는 품질 문제나 판매를 과도하게 중요시하다 보니까 초래된 후유증 같은 걸 그분은 다 직면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분의 대응 방식에서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왕창부 회장은 비교적 솔직하신 분이라서 바로 시장의 잘못을 인정했고 바로 품질 개선에 착수했죠. 이 부분이 그 후에 다시 재개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잘 좀 여쭤봐야 했었는데. BYD 본사 전시홀. 지금 BYD의 배터리 판매량은 아직 전 세계 1, 2위를 하나요? 2위 정도죠. 이게 바로 칼날 배터리예요. 이건 일반 배터리고 3원계 배터리라고 하죠. 칼날 배터리 강점은 산열 면적이 아주 크다는 점. 순전시의 경우 매일 교통사고 사망자가 0.8명인데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지면 외부 또는 내부 단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단로가 됐을 때 저희는 제조업체로서는 단로가 될 수는 있고 열이 날 수도 있지만 폭발하거나 불이 나면 안 되죠. 저희 시험 중 하나가 바로 침으로 찌르는 검사인데요. 배터리의 단로 현상을 시뮬레이션해서 침으로 찌르는 거예요. 좌측은 3원계 배터리, 우측은 BYD 칼날 배터리. 아무런 반응이 없죠? 온도는 이미 50도 정도예요. 아주 안전해요. 근데 이건 모든 전기차 기업들이 다 보고 있을 텐데 그들이 이걸 모방하고 연구 개발하는 건 어려운가요? 3년 내는 아주 어려울 거예요. 저희 특허라서. 한 산업의 진보가 바로 이런 거예요. 반드시 한 기업이 나서서 진보해야 하죠. 동시에 올해 저희는 토요타와 BYD 토요타 전기차 유한 회사를 설립했는데 저희가 토요타에게 신제품을 좀 만들어줘요. 그럼 토요타가 BYD랑 합작하는 건 서로 간에 어떤 이유 회사인가요? 자동차 기업이라면 그들도 전기차를 만들 텐데 그럼 마지막에 결국은 BYD랑 경쟁 관계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이걸 경쟁 관계를 초월한다고 칭하는데요. 일본에서 전기차를 하나 개발하는데도 원가가 비교적 높은데 너무 높죠. 중국의 이런 빠른 제품 투입과는 좀 아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타는 BYD와 합작하면 그들이 제품을 2, 3년 정도 앞당겨서 시장에 투입될 수 있죠. 근데 나중에 토요타가 전기차 만들어서 다시 중국에 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뭐 괜찮아요. 중국 시장이 워낙 커서. 사실 전기차의 주요 경쟁자는 내연차이지 무슨 다른 브랜드가 아니에요. 지금 내연차 시장 점유율이 95%인데 내연차 차주들이 전기차를 사는 것이 저희가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이건 저희 특허를 전시해 놓은 벽인데 저희는 매년 몇천 개의 특허를 취득해요. 이 금형들은 다 자체 제작인가요? 네, 이건 그냥 전시용이고 BYD의 가공 능력이 매우 강한 걸 전시하는 거고 노키아, 모토로라, 애플, 화웨이, 금형은 공업의 어머니라는 거죠. 그럼 만약 지금 BYD가 자체적인 휴대폰 브랜드를 만들겠다면 그건 뭐 언제든지 가능하죠. 방금 보여주신 선진적인 엔진과 배터리 등등 설계 작업에는 지금도 아직 회장님이 참여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연구개발. 구체적인 건 참여하지 않지만 정의는 제가 하는 거죠. 그럼 회장님은 지금도 BYD의 엔지니어 총책임자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네네, 그쵸. 그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칼날 배터리가 바로 제가 가장 먼저 만든 개념이에요. 그럼 회장님은 기술 분야 쓰는 시간과 기업 경영에 쓰는 시간을 비율로 나눈다면요. 아마 60-70%는 기술 쪽에 써요. 그럼 30% 시간을 경영관리에 쓰시는 거네요. 네, 왜냐하면 저희 산업은 좀 달라요. 지금 한창 변혁의 시기에 있어요. 한 산업이 변혁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반드시 기술형 혁신 기업들이 우세를 차지할 거고 그 산업이 풍랑을 일지 않고 고요한 무렵에는 아마 경영관리형 기업들이 우세를 차지하겠죠. 마치 과거의 그 전등도 마찬가지죠. 전등이 새로 나타날 때는 에디슨처럼 그런 기업들이 올라왔고 워런 버핏 말로는 회장님의 에디슨과 잭 웰치의 합체라고 평가하시는데 회장님은
에디슨과 잭 웰치 중 어느 쪽을 더 좋아하시나요? 저는 에디슨 쪽이에요. 에디슨을 더 좋아하십니다. 근데 에디슨은 당시 기업 경영이 엉망이었어요. 저는 회장님이 경영 관리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으신데 기업 관리라는 게 학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관련은 좀 있지만 그게 그렇게 크진 않죠. 그다지 크지 않다. 저에게 매형이 하나 있는데 제가 신동방 초기에 서점을 하나 이뤘는데요. 그 서점은 5, 6년이나 운영을 했는데 계속 적자 났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경영학을 배운 사람들을 많이 채용했었는데 근데 제 매형은 농민이었고 제 기업에서 청소하고 경비를 봤었는데 매형이 저보고 자기가 그 서점을 한번 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서점을 매형한테 맡겼는데 1년 만에 흑자 전환했거든요. 농민이었는데 대학에서 배운 건 실무에 실제로 다 쓰이는 건 아니죠. 대학의 가장 큰 역할은 사람의 두뇌의 변화, 관념의 변화, 사고방식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학에서 배운 건 쓸모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지금도 아직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고 회장님은 대학 때 전공이 배터리 쪽이었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수준까지 도달했을 때는 반드시 그걸 초월하는 거죠. 만약 본인 전공을 초월하지 않으면 기업을 크게 만들 수 없죠. 또는 기껏해야 전문가 정도. 네네. 관리에 있어서 반드시 강한 로직이 있어야 하는데 대학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방법론을 실제로 적용하게 하고 진짜 데이터로 말을 하게 하고 하지만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도리를 터득할 수도 있지만 사용하는 방법론은 아마 좀 적을 거예요. 의사결정할 때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고 그리고 또 체계적인 관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손을 놓을 수가 없죠.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집행력, 저희 관리에 있어서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로직,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하나는 로직,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둘째는 체계적인 내부 관리. 션전 비야디 육각 빌딩. 여기가 저희 육각 빌딩이고 여긴 육각역 윤버스를 타는 곳. 육각 빌딩은 공동에서 봤을 때 꽤 예쁘더라고요. 여기 앉으세요. 네, 회장님 옆에 앉을게요. 이 프로젝트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한 7년 전. 중국의 도시화가 큰 추세고 국가 전략이기도 하고요. 전기차로 도시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궤도 교통으로 도시의 교통 체증을 해결할 수 있어 오염과 교통 체증을 해결하는 전략적 방향이다. 저희는 이걸 또 하나의 미야디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건 새로운 분야예요. 지금 C 구역에 도착했어요. 이건 건물 사이를 뚫고 온 거예요. 궤도 교통이라면 아마 다들 익숙하지 않겠지만 일본 도쿄에 가보시면 궤도 교통의 중요성을 실감할 거예요. 도쿄 도시권은 인구가 2천만 명이라 베이징과 비슷하죠. 도쿄에는 자동차가 800만 대가 있는데 베이징보다 300만 대가 더 많죠. 도쿄에는 이런 경전철이 있나요? 도쿄에는 많은 레일 교통이 있죠. 도쿄의 2차선 도로도 베이징보다 좀 좁아요. 베이징과 비교하면 도쿄는 차가 더 많고 도로가 적지만 도쿄는 교통 체증이 별로 없어요. 레일 위에 있는 도시라서 도쿄는 2000여 킬로미터의 여러 가지 궤도 교통이 있어요. 지하철은 그냥 300km에 불과해요. 그럼 궤도 교통 사업 아이디어는 도쿄에 가신 후에 생기신 영감인가요? 네, 저희가 베이징에서 교통 체증을 경험한 후 도쿄에 간 후에 저는 베이징에서 매일 교통 체증을 겪고 있어요. 저는 매일 이동에 쓰는 시간이 3시간이에요. 네, 그렇군요. 3시간. 한잔합시다. 요 오량에겐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오량의 맛은 괜찮죠. 자, 우리 찐디엔을 위해 건배합시다. 술한잔 했으니까 지금부터 제가 날카로운 질문을 3개 드릴게요. 첫 질문은 제가 윤버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를 많이 봤는데 방금 회장님이 아까 저기서부터 오시면서 윤버스에 대해 쭉 설명해 주신 걸 들으니까 회장님은 윤버스와 윤레일이 미래 중국 도시 궤도 교통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해 확고부동하게 믿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회장님이 이런 신념은 참 사람을 감동케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최종적으로 중국은 회장님이 윤버스랑 윤레일을 안 쓴다는 결론이 증명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해외 시장이 있잖아요. 지금 이미 수출하고 있고요. 해외 시장 개척이라면 초기에 양이든 난이도든 국내에 비해 하나도 쉽지 않겠어요. 네, 맞아요. 당시 회장님은 어떤 신념으로 하신 건가요? 이건 바로 저희와 같이 기술 쪽 하는 사람들이죠. 저희는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로 전략을 결정하죠. 데이터로 하나하나의 결정을 하죠. 저희는 저희가 정확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밑받침해주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요. 나중에 가면 그게 증명이 될 거예요. 저희가 브라질 사오바도르에서 윈궤도 교통 프로젝트 하나 따내고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17호선도 저희가 낙찰받았어요. 유 선생님 교육가니까 이 시장은 교육과 계몽할 필요가 있어요. 전략이 정확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복기를 겪어야 할 것이고 준비 기간, 계몽기. 지금 사람들은 아직 좀 의심이 있겠지만 나중에 저희가 모든 도시를 다 막힘없이 원활하게 만드는 날이 되면 아마 사람들은 와, 이거 좋은 거네 라고 할 거예요. 회장님은 지금까지 항상 의심 속에서 오늘날까지 오신 것 같아요. 네네. 저희 미아
BRD는 기술을 숭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기술이 필요하고 문제점을 향해 혁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려야 하고 산업의 통점을 잡아내야 해요.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산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반드시 주문을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기업은 이로써 더 커질 수 있고요. 자, 한 잔 더 합시다. 두 번째 질문. 만약 회장님이 나중에 BRD를 안 하게 된다면, BYD의 모든 업무에 관여하지 않게 되신다면, BRD 대문을 나가면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 그냥 공백 상태의 후반생을 주겠다. 그럼 뭘 하실 건가요? 이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한 적 없었어요. 그럼 BRD가 이미 회장님의 생명의 모든 세포를 꽉 다 차게 채웠다는 건가요? 네네, 맞아요. 보세요. 저는 BRD 외에 다른 기업이 없어요. 제 개인 소유의 기업도 없어요. 그 티엔옌차라는 기업 정보 사이트에서 보시면 왕传후를 입력해서 확인해 보시면 BRD밖에 없어요. 기업에 참 전념하시네요. 저는 가끔 이런 습관이 있는데요. 술 한 잔 부어서 혼자서 2-3시간 앉아있어요. 저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사고하는 거예요. 회장님도 이런 사고를 하시나요? 네, 있죠. 하지만 그럴 때 사고하는 건 기업의 전략이죠. 주로 기업의 전략을 사고하시는 거군요. 제품 개발이라든지 전술의 변화,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기술 방향의 비축. 인생 문제를 사고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에 고민이 없으신가요? 자, 마지막 잔.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중국의 모든 자동차 기업은 다 자동차 모델에 외국식 이름을 짓는데 그래야 서양 느낌이 나고 유행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회장님은 반대로 행동하시고 계세요. 진한송원, 진한송yuan, 진한송원이라는 모델명을 지으셨는데 중국인들이 이 모델명이 촌스럽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해낼 수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창업할 때는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죠. 가난했으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을 가게 됐을 땐 빈곤에서 벗어나겠다는 그런 동력은 이미 사라진 거죠. 그럼 남은 건 사실 그저 우리의 기계를 위한 거죠. 우리 세대는 뼛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과거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저는 2번 경험이 저에게 좀 하나는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그들이 자꾸 저보고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제시하라고 하는데 그때 좀 기분이 별로였어요. 제가 뭐 미국에 가서 안 돌아오는 것처럼 제가 무슨 미국에서 안 돌아올 리가 있겠어요? 전 외국어도 잘 못하고 제가 미국에 방문한 건 미국의 취업을 해결해 주러 갔는데 당시 그런 인격상의 모욕이 좀 그랬어요. 영국에 갔을 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이것저것 한참이나 따져 묻는 거 이것저것 질문 많이 하고 당시 전 기분 나빠서 여권도 버리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저는 기업가로서 영국에 가서 기업을 만들러 간 거고 너네 영국이랑 무역을 하러 간 건데 전 너네 나라에서 계속 있으려고 한 건 아니다. 사실 뒤에 가서 사업을 하는 건 그냥 규모를 더 키워서 중국이 응당히 가져야 할 위치를 구축하는 거예요. 우리 중국인은 머리가 나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아요. 우리 산업은 너네들보다 뒤떨어지지도 않아요. 심지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지지 않으려고 분발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돈을 위해서 사는 건가요? 저희가 돈을 써봤자 얼마 쓰겠어요. 그냥 이 산업을 크게 만들어서 중국인들을 위해 체면을 세우려는 거지. 중국인들의 이런 근면과 진취정신, 중국인들의 이런 청명함, 산업을 크게 키워서 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만약 저희 한이라는 모델을 잘 만들지 못하면 저도 부끄러워서 어쩔 모르겠죠. 고객들이 저희 차를 산다는 건 저희가 중국 브랜드라는 걸 믿고 중국의 밸류 체인을 생각하면 그들은 오히려 중국 브랜드를 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만약 회장님께서 시간상 여력이 되신다면 매년 대학 몇 곳에 가셔서 회장님의 이런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참말로 중요해요. 진짜요. 이 진취심이라는 게 누군가 불을 붙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은 원래 불꽃들이지만 누군가가 거기에 불을 붙여줘야 해요. 불을 붙여주는 분들이 애들을 만나야 해요. 지금 대학생이나 또는 직장인들은 자기에게 불을 붙여주는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바로 회장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젊은이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는 그런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그냥 1시간 또는 반 시간에 불과하겠지만 듣는 사람 중에 10명이든 8명이든 아마 불이 붙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10명, 8명의 사람들이 미래에 우리처럼 사업을 성공시키게 되면 그들도 이어서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 마음속에 불을 붙여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본업을 잘하는 것 위해 존재하는 아주 특별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회장님께 향후 대학생들 앞에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좋아요. 당시 왜 기업명을 비야디로 지으셨나요? 선전에 기업이 아주 많아서 두 글자짜리 이름 5개 지었는데 확인해보니까 이미 다 있고 그래서 세 글자짜리로 갈 수밖에 없었죠. 비야디, 좀 특이한 이름이기도 했는데 좀 특이하니까 통보하기도 쉬웠어요. 그럼 사실 당시 이 세 글자를 조합해서 어떤 명확한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었네요. 네네, 그냥 기업명을 등록하려고 나중에 기업이 성장해서 포장이 필요하니까 한자 병음 첫 자 각각 BYD니까 그래서 BYD로 했죠. 그 후에 BYD를 점차 Build Your Dream으로 의미를 부여하게 됐죠. 꿈을 성취하다. 방금 전 제 머릿속에서 영문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하나. Beyond. Beyond도 어떤 사람이 제안한 적이 있었지만 Build Your Dream이 저희 비야디 이념과 더 맞아서 선택했어요. 네, 그건 일종의 슬로건 같은 거죠. 하지만 Beyond라는 단어가 비야디랑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발음 비슷하고 Beyond는 모든 걸 초월하는 의미가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회장님이 먼저 Beyond를 생각하시고 거꾸로 비야디를 지으신 줄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기업 설립할 때는 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몰랐는데 뭐. 회장님께서 미래에 대해 전망해보세요. 미래의 회장님은 어떤 분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실 건가요? 자동차, 신에너지, 전자제품 또는 다른 분야? 사실 저희에게 있어서는 큰 기회죠. 100년에 한 번 나타날 큰 변혁. 자동차 산업에서는 100년의 내연차가 이미 대체될 시기가 도래됐고 왜냐하면 자원 문제, 석유 부족하고 또는 환경 문제, 공기오염 그리고 이산화탄소, 기후온난화 문제 반드시 변혁이 필요해요. 이러한 변혁이 딱 이 시점에 발생하고 만약 지금보다 20년 전 또는 50년 전이면 아마 안 됐을 거고 지금보다 몇 년 늦어서도 안 될 거고 이런 시대적 변혁의 타이밍을 비야디가 만나게 됐고 비야디도 참여자가 아니고 선발주죠. 네, 선발주. 그래서 비야디는 반드시 이 분야에서 더 크고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동시에 나라의 걱정을 덜어주고 기업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좋은 동력을 조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야디가 발전해 나갈 큰 분야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전기차를. 단순히 공중버스뿐만 아니라 택시, 승용차도 확실히 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왕传福 비야디 창업자이자 회장의 심층 인터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중국 시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주식, 특히 작년 한 해 급등한 소비, 헬스케어, 전기차 등 주요 종목들이 춘절 연휴 이후인 2월 18일부터 3월 5일까지 12거래일 동안 급락해서 연초부터 춘절 전까지의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했는데요. 지금의 대내외적인 상황을 짚어보면 대내적으로는 경기, 정책기조, 유동성, 그리고 작년 한 해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수준, 또 중요한 건 중국 현지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와 매매 행위, 대외적으로는 미국 증시 흐름, 미국 국채금리 등 이렇게 대내외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국 증시의 조정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요. 따라서 현 시점은 아직 좋은 매수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마다 주식 투자 목적과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저도 꾸준히 중국 주식 투자를 해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주식에서 번 돈으로 집 대출 금리를 갚고 있어요. 대출 원금은 남편이 갚고 있고 대출 금리를 제가 갚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3년, 5년, 10년 뭐 그런 너무 장기 투자하는 것보다는 시황, 업종, 종목을 감안해서 대체로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이렇게 1년이라는 기간 내에서 투자하는 스타일입니다. 참고로 저는 춘절 연휴 이후 두 번째 거래일인 2월 19일에 주식을 전량 매도했고 지금 아직 새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였고요. 찐중투 주요 코너에는 중국 시황, 중국 산업, 중국 종목, 중국 산업 종목,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 중국 리더 인터뷰 보기, 중국 리더 강연 듣기, 중국 현지 일대일 토크, 그리고 중국 주식 기초 세미나 등이 있습니다.